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선언돌파 에이플의 제 356화 어제 뭐 봤어 31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성준입니다. 정과장입니다. 전디입니다. 알렉사입니다. 왜 그거 안 따? 뭐? 아 그러네. 아 까먹었네. 지금 따? 딸게요. 대표로. 다들 금주야? 아니. 자 오늘 어제 뭐 봤어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얘기하자면 이제 텀블벅이 2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이고. 단 2주. 네. 도끼. 누구 성대모사 한 거예요?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한다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아무튼 자 2주 남았고 우리 명언도 여기서 갈리겠죠. 일단 빵기 끼는 거 봐. 자, 먼저 얘기해 볼까요? 넷플릭스 영화 스파이더 헤드. 사실 보려고 했는데 전드가 재미없다고 그래서 안 봤어. 저는 재미없었는데 뭐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범죄자들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실험을 하는 연구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외딴 곳에다가 이제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이제 실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약간 거죠. 스웨덴 감옥 같은 데구나. 그냥 다 남녀가 같이 그냥 생활하고 있고 뭘 갇혀 있지도 않고 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건물 안 바깥에는 못 나가는 거죠. 어차피 섬이니까 탈출도 그 할 수 스웨덴 교도소인가 뭐 그런 거 막 보면 환경 엄청나잖아. 그 뭐 스웨덴 아니었나? 북부 쪽에서 어쨌든. 네. 뭐 하여튼 그런 느낌. 그런데 생체 실험은 안 하잖아 그래도. 또 알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허리에 이제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캡슐 팩 같은 걸 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크기가 막 되게 커요. 저 사람들은 저거를 달고서는 잘 수 있을까? 불면증 걸릴 것 같은 느낌. 엎드려 자면 되지. 아 엎드려서 자야 돼. 하여튼 거기에 이제 캡슐 팩을 넣고서는 이제 주입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그런 건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약들이 있어. 뭐 사랑에 빠지는 약, 막 웃음꽃이 피는 약,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게 영화 속에서 계속 설명이 돼요. 처음 만난 남자, 아 누군지는 아시죠? 인사 나눠요. 그러고선 했는데 주입하기 전에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그 사랑에 빠진 약을 주입하니까 갑자기 막 그 자리에서 키스하고 갑자기 거기서 섹스하는 장면이 나와요. 진짜? 예. 네. 갑자기 관심이? 앞에서 보는 데서 해요. 그러니까 이 크립스 헤스워스가 거의 발정제 아니에요 그 정도면?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이제 책임자인데 유리막 사이로 항상 얘기를 하고 마이크로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보는 것 동의가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에 빠지는 약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웃음에 빠지는 약도 있어. 근데 사랑에 빠지는 약이라기보다는 진짜 발정제. 진짜 그런 느낌이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그냥 무조건 만나기만 하면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 향수 있잖아. 파트리트 네. 지스킨트의 그 영화도 나왔고 거기서 그런 게 나오지. 한번 그 손수건 이렇게 펄럭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난교를 하잖아. 아, 여기도 그 굉장한 장면이 왜냐하면 그 대규모 군중신인데 성기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 엄청나게 잘 찍은 거지. 그리고 뭔가 그 방향 같은 걸 잘 맞춰. 아무튼 그 구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상상력을 여기서 또 발휘를 했구나. 그래서 그 연구의 목적은 그런 걸 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해서 팔아먹으려는 목적인데 여기서 이제 그 재소자 한 명한테 자기는 이제 그 위에 어떤 대기업의 어떤 명령을 받아서 연구만 하는 연구자고 햄서스가 그러고 그래서 모든 권한이 없어. 대신 그래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책임자예요. 우리도 다 처음 보자마자 알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속이면서 이 사람들한테 계속 약물 실험을 하는데 뭐 달변제 이런 것도 있어. 갑자기 말을 잘해? 너 좀 먹어라. 야. 막 그러니까 뭔가 묘사를 되게 잘하게 되는 그런 약도 있고. 근데 번뇌제가 있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슬픔에 빠지고 대부분 여기 온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주인공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위플래시 나왔던 그분.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왜 들어오게 됐냐면 술 먹고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친구도 죽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는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목적이 뭐야?
약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끝이야. 그 영화 그게 끝이 아닐 거야. 약물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크리스 햄스워스가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성공하면은 막 빙고판에다가 무슨 약에다가 별표 붙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해야 되는 약물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약물이었다. 그거 밝히면 재미없으니까 그거는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 반전이다. 그걸 위한 모든 포석이었다.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약이 솔직히 뭐지? 약간 뭐 그 정도의 반전 정도는 안 느껴졌다. 네. 너 하나 먹어라야. 다 맥주 그래서 그 설정 자체 그 약물들이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 설정은 재밌는데 뒤로 갈수록 그냥 저냥 어차피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 안에 있는 제소자만 모를 뿐이지 우리는 얘가 어떤 실험을 하고 있고 이걸 사랑의 양만 제일 관심이 가네. 네? 사실은 그렇게 점증을 하면은 파괴력 있게 한 방 터트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영화 같이 느껴지네요. 네. 일단 한번 봐야겠긴 하겠다. 난 소재는 되게 흥미롭네. 맞아요. 소재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소자가 뭔가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하고 결국 마지막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이. 뭐 잘 들었는데 뭐 그냥 만나자마자 섹스한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만 기억나. 햄스워스도 자기가 연구를 하는 입장이면서도 자기가 그 팩을 달고서는 실제로 임상 실험을 하거든요. 이게 또 반전에 들어가는 요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 또 나름 재밌게 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좀 그냥 약간 좀 끌리긴 하는데 넷플릭스용 딱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되게 자극적인 거 앞에 깔아주고 네, 약간 기대를 저버리는 부분이 있어서 큰 기대 없이 한번 보고 싶은 네. 그런 작품이긴 아니, 하네요. 그 예고에서도 보면은 막 유리창에 피 묻은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번뇌제를 잘못 맞아가지고 너무 슬퍼하다 못해 자기 그냥 목 그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고 약물을 이렇게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교훈을 얻는 영화였어요. 자,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력 지금 펀딩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서 가장 최근에 본 책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일단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썼나? 그래서 요걸 넣다 보니까 지난번 스팟 방송 때는 78편이라고 했는데 요게 들어가면서 78편이 됐나 아마 79편이 됐나? 79편이. 네, 그럴 거야 아마. 네. 뭐냐면 피터 스완슨의 8건의 완벽한 살인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 사실은 미스터리 팬을 위한 어떤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 책이라 좀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뭐냐면은 주인공 같은 경우는 미스터리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구 쪽에는 당연히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도 있으면 나는 좀 가보고 싶을 정도의 미스터리 서점인데 원래 이제 직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경영까지 하는데 이제 직원일 때는 이제 강요에 못 이겨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매일매일 블로그 올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때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8건의 완벽한 살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작품성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진짜 현실성에 이 정도 범죄면은 완전 범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8작품을 뽑아서 이제 약간의 설명과 함께 이제 포스팅을 했어. 네. 뭐 그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냐? 아니야. 그리고 10년 전에 쓴 거야. 그냥 그랬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FBI 요원이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지금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가 똑같다? 올린 요 리스트 요거를 따라서 살인을 벌이는 것 같다. 이렇게 온 거야. 근데 저긴 되게 의아하잖아. 그렇죠. 근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일단 에거서 크리스트의 ABC의 살인 사건을 예를 드는 거지. 뭐 이 작품에서 다 나오니까 안 보신 분들도 뭐 스포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냐면 정말 죽이고 싶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 근데 얘를 죽이면은 자기가 그 용의선상에 있으니까 걸리게 너무 뻔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BC 살인 사건의 실체는 뭐냐면은 A 지역에서 뭐 A로 시작하는 사람을 죽였나 이래. 네. B 지역에서 B로 시작하는 사람을 죽이고 C 지역에서 C를 죽이고 이런 거야. 근데 실제로 죽이고 싶은 사람은 이제 그 중에 한 명밖에 없는데 네. 마치 이거는 그 사람과 연관된 게 아니라 어떤 미치광이가 연쇄살인하는 그 약간 이름에 집착하는 사람이 그냥 연쇄살인 벌인 거다라는 식으로 호도하려고 하는 그게 실체였던 거야. 근데 이런 비슷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애들 이름에 다 새 이름이 들어간다. 무슨 버즈도 있고 무슨 로빈도 있고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약간 비슷하고 또 다른 작품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중배상처럼 뭐 기차에서 이렇게 떨궈졌는데 사실은 먼저 죽은 거를 마치 기차에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위장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현재 미결 사건인데 다 종합을 해보니까 네가 올린 거기에 블로그에? 모티브를 얻어서 만든 것 같다. 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흥미로운 거는 약간 중반 지날 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화자일 거 아니야 미스터리 서점이 아니 운영자가 갑자기 독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독자한테? 왜냐면은 이제
너희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니네 나 의심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말을 거는 거지. 아 갑자기요? 그렇게 말을 거기 내 이름이 말콤인데 이게 프랑스어로 하면은 나쁜 놈이라는 뜻이라 해서 내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라고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그럼으로써 뭔가 한 가지 더 진실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리스트에 하나 더 올라간 작품 중에 되게 중요한 게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열차 안의 낯선 자들이라는 작품이에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한데 이건 뭐냐면 교환 살인을 다룬 거거든. 교환 살인은 사실 제일 실제적인 거라고 생각해. 누구랑 마음만 맞으면 그게 되게 힘든 거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과 네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서로 바꿔서 죽이는 거지. 그러면 용희 선생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걸 얘가 과거에 다크웹을 통해서 한번 한 거야. 그거를 이제 고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리스트와 이 벌이는 살인 사건에 더 깊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짐작을 하는 거지. 그때 나랑 바꿔서 한 그놈이 범인이구나 하면서 쫓아가는 이야기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그 사람이 몇 번의 아닌 거죠. 반전을 거듭을 하면서 주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시작을 한 그런 어떤 이야기로 수렴이 되는데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그 살인 중에 이제 몇 가 저는 못 본 작품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자기 아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그래서 놀래켜서 죽였어요. 그러면 완전 자연사잖아. 뭐 이런 것들도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런 어떤 미스터리 작품에 대한 설명도 있고 이 미스터리 서점에서 막 주최하는 어떤 그런 행사 같은데 맨날 오는 그 광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되게 진상 고객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이제 주변에서 죽기 시작하니까 점점 이 사람한테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고 실제로 독자들은 이 사람이 당연히 뭔가 관여가 돼 있을 걸 생각하고 또 살인범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미스터리가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이거 읽어왔던 안 읽어왔던 여러 어떤 유명 작품들에서 가져와가지고 이제 풀어 나가는 솜씨가 또 대단하기도 했고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메타픽션의 어떤 스타일을 빌려오면서 굉장히 또 폭넓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 풍성한 안에 얘기.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면 더 재밌겠네요. 자세히 설명이 나와요. 아니 그래서 그래도 뭔가 내가 아는 작품이라고 하면 더 더 애착이 가죠. 어. 저는 그 모르는 작품도 몇 개 있었고 네. 안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사실은 소설로 읽은 게 아니라 영화로 봤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런 것들도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 재밌는 게 이게 독서행위랑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예전에 썼잖아. 읽었어. 근데 이게 지가 써가지고 했지 결말은 뭔지 알 것 같은데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서서히 그 책을 다시 재독서하면서 약간 범인을 쫓아가고 다음에 어떤 행동을 벌일까 이걸 한 발 앞서 좀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한 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좀 더 생각할 거리도 있고 뭐 그 언급된 작품들에 뭐 이렇게 관심도 가기도 하고 여러모로 굉장한 좀 재밌는 작품이라 좀 추천해보고 싶고 소개해보고 싶어서 네. 가져왔고요. 그리고 일단 오라 달콤한 장르 소설이요 안에 수록이 실렸다. 되었다. 근데 이거 다 말한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인데 이제 좀 더 더 컴팩트하고 그렇지.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나야. 누군데? 또 왜 이렇게 끝나? 알고 싶지 않아. 나도 미스터리인데 그럼 뒤이어서 하기엔 좀 해봐, 반복되니까 내가 하는 게 낫나? 이거 자연스럽잖아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미스터리 소설 하나 읽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단지 무음의 하나여라는 작품이에요. 작가는 오리가미 쿄야인데 교야라고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는 기억술사로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3권짜리. 네, 굉장히 이걸로 많이 인지도가 높은 작가인데 이 작품 뭐냐면은 아마노 하루치카 탐정사무소라는 곳을 운영하는 하루치카겠죠 당연히 이 탐정이 그러니까 특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특수 설정 조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좀 젊은 작가들은 많이 시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특수한 능력이 뭐냐? 영혼을 볼 수가 있어. 하지만 영혼이랑 대화를 하거나 소리가 들리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죽었던 장소나 이런 데를 가면 영혼의 형체가 이렇게 보이고 그 영혼이 나한테 뭔가 형체로 말해주는 거를 자기가 해석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수화를 외우면 어떨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직접적으로 이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냥 그걸 보이는 본다. 거예요. 네, 그런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영매탐정 조즈카랑 약간 비슷한 그래요? 시작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수면 유도제 같은 걸 가지고 다녀요. 왜냐면 그 장소에서 잠을 자면은 무의식으로 넘어가면서 그 영혼이 말하고자 하는 게 더 잘 보인대. 그래서 막 갑자기 잠들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이제 2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딸인 사람이 이제 같이 살던 그 손주,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조카가 아무래도 죽인 것 같다. 그래서
조카가 죽인 증거를 찾아달라고 여기 온 거예요. 그 조카라는 애가 중학생이고 가에데라는 소년인데 되게 똑똑한 애야. 그러니까 더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단풍나무겠지 카에데. 뭐 그러겠죠. 그리고 심지어 그 집안에 이제 유산 상속을 얘한테 반을 해준 거예요. 원래 대부분 자식들한테 하고 손주한테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가는데 얘한테 반이 갔으니까 더 의심스러웠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 돌아가신 양반의 그 자리에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가 의심돼가지고 여기에 이거를 의뢰받고 왔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가에데라는 소년은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유물을 뭐 탐지하는 뭐 이런 감정사라는 걸로 그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어슬렁거리다가 잠들어. 근데 또 민폐인데, 완전히? 걔가 와가지고 뭐 하시는 거냐고 막 미친놈이지. 이거 뭐냐 그 갑자기 들어와서 저 잠깐 화장실도 갔다 갈게요. 그래서 거기다 자버리는 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초반부터 이제 가에데라는 소년이 범인이 아닐 거라는 거를 독자들한테도 알려줘요. 그래서 왜 얘가 범인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 양반이 정말 자연사한 건지 아니면 누구한테 돌아가시게 된 건지 살해당한 건지를 밝혀나가는 과정을 그렸고, 근데 이거를 이제 카에데라는 소년한테 살짝씩 자기가 결국 그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걸 얘한테 말해버려요. 그래서 뭐 결국 말한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닌데 뭐. 네, 근데 얘가 이제 도움을 주게 되면서 사건을 이제 해결하게 되는 걸로 가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2년 전에 남편이 실종됐대. 근데 이제 일본은 그거 있어요? 사후 이혼 같은 거? 우리나라도 있나? 모르겠네. 아니 죽으면 그냥 죽으면 죽은 거지 이혼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혼할 근데 필요가 왜? 있는 이혼이라는 게 그러니까지. 없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뭐 법적인 어떤 책임을 그러니까 남편이 아. 죽었 거를 실종이 됐는데 죽었는지를 알게 되면은 보험금을 타고 사후 이혼을 하고 싶다. 이제 이 여자는 이런 생각에서 의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별로 뭐 이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사이도 별로 좋지 않고 이랬는데 어쨌든 2년 동안에 실종된 상태니까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거 영혼을 찾아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되게 막막한데? 어디서 죽은 줄 알고 어디서 자? 그거 관련된 장소들이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운송 관련된 업을 했는데 사업이 또 기울어가지고 대출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때 이제 전에 가에데란 그 소년의 또 과외를 같이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약간 탐정으로 수입이 모자라니까 얘가 도와준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만 하는데, 걔네 집에서 과외할 때마다 얘가 표정이 안 좋으면 얘가 또 읽고 힌트를 주고 이래가면서 또 사건을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이제 후속편이 3월에 일본에서 또 나왔대요. 단지 무음의 무슨 하나요? 뭐 다른 제목으로 나왔나 봐요. 여기서는 아예 둘이서 같이 다니면서 콤비가 돼가지고. 네. 뭐 이미 그런 것 같은데. 네, 이제 해결하게 되는 구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원래 셜록 홈즈 같은 캐릭터가 되게 똑똑하고 그래도 그걸 받쳐주는 왓슨이 있는데 여기 약간 좀 어설픈고 탐정이 되게 어설프고 그 뒤를 되게 단단하게 받쳐주는 소년이 되게 똑똑하고. 네, 그런 구조라서 좀 독특했어요. 영혼을 본다는 거를 되게 그 특수 설정인데 아주 좋은 능력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왜냐면 잘못 보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편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전이 조금 재미있었던 면이 있었어요. 재밌겠네요. 그렇습니다. 샀어요? 아니요. 빌려다 드릴까요? 됐어요. 사다 보지 뭐. 저 불도저의 단소녀라는 네. 영화고요. 이게 넷플릭스 딱 봤는데 이게 탑 5까지니까 완전 쭉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게 맨 앞에 있길래 그러니까 봤어요. 근데 정보를 찾아보니까 이게 4월 달에 개봉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순식간에 좀 묻힌 것 같은 그런 영화였고, 근데 넷플릭스 올라와서는 어쨌든 1위 찍어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제목에 속아서 봤죠. 나는 액션 영화인 줄 알고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봤는데 보다 보니까 분위기가 액션 영화 같지가 않은 느낌이 점점 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냥 독립 영화고 예전에 그 부산 영화 국제 영화제에 이제 나왔었던 영화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려운 형편에 살던 소녀가 이제 좀 그 불합리한 어떤 권력에 맞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배우가 그 김혜윤이라고 예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막장 드라마에서 이제 좀 되게 좀 히스테리 부리는 그 소녀로 나왔던 걔가 이제 주인공이고, 얘의 아버지로 박혁권 배우가 나와요. 박혁권? 박혁권. 예전에 그 육룡의 나르샤에서 길태미 연기해가지고 엄청 인기가 있었던. 그거 말고도 뭐 많죠. 그분이 결혼 안 하셨다는 게 되게 화제가 됐었지. 왜요? 왜? 아니 그냥 다들 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미혼인데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아빠 연기도 잘하시더라고. 그런 연기도 많이 하고 뭐 이랬다가 뭐 예능에 나왔는데 완전 미혼이라니까 다들, 나도 그냥 당연히 결혼, 약간 그런 게 보이잖아 분위기가. 이제 그런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박혁관 씨가 이제 그 아버지고 김혜윤 박혁거세 얘기하는 거. 안에서 태어났나요? 김혜윤 배우가 이제 딸이에요. 근데 그리고 여기 조그만 좀 아들내미 하나 더 있고. 근데 요 김혜윤 배우 역할을 한 친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 한쪽 팔에 그 문신인지 타투인지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이거 토시로 가리고 있다가 누구랑 싸우면 이거 걷고서 이제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뭐 이런 되게 불량 소녀 그런 경우로 나오는데 독고다이야 혼자 활동해. 보면 학교에는 양아치랑 뭐 시비 붙어서 걔네들 가볍게 털어주는 장면도 나와서 얘가 좀 싸움도 좀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액션 영화 나오겠네요. 아니에요? 하지만 잘 싸우긴 하는데 어디까지는 여자 수준에서 잘 싸우는 거야. 이제 걔가 이제 남자친구 데려오면 얻어맞고 막 그러고 그렇다고 뭐 아주 좀 뭔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이 아빠가 있는데 원래 중공업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해서 조그만 중국집을 운영하게 됐어.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돼가지고 빚더미에 올라선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딸한테 자기가 조금 뭐 해결하러 갈 테니까 뭐 좀 기다려라 하고 갔는데 나중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났다고 하더니만 중태에 빠져서 그 뇌사 상태에 그냥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이 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궁금해가지고 그걸 이제 파고 드는 그런 이야기고 그 파고 들다 보니까 이 아빠의 그 옛 상사, 그러니까 사장이지. 그 중공업 사장이 오만석 배우가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있었어. 중국집을 얘가 차려줬는데 그 중공업을 한 거야? 중국집을 한 거야? 중공업에 있다 중국집을 차린 거야. 아, 그래? 나는 또 이 사람 헷갈려서 그런 줄 알았지. 맞죠? 제가 맞죠? 그 중공업 사장이 나중에 요 아빠가 이제 나갈 때 너 장사나 해라 하면서 요 중국집을 차려준 것처럼 들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연이 좀 있었던 거지. 얘한테는 사실 내가 5년이고 10년이고 앞으로 쭉쭉 써. 그리고 계약서 같은 거 쓸 필요 없잖아 하면서 그냥 써. 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권리금을 받아 처먹었나 봐.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걸 안 주고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다가 요 아빠랑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뭔가 사건이 난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요 딸이 그거를 캐내려고 막 동분서주 하는데 뭐 딱히 뭐 머리가 좋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막 막무가내로 대로 막 파고드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좀 결국 어렵다, 현실에 녹록하지 않다 정도로 나오는데 나중에 자그마한 이제 뭐 반전 같은 건 나와서 좀 도와주긴 하는데 약간 좀 쓸쓸한 느낌이 나게 하는 독립 영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드보일드 스타일인가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하드보일드 탐정이지 딱 김혜연. 그러니까 난 배우가. 그렇게 설명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됐어요. 그래요. 지금 했잖아. 하드보일드야. 얹어준 거야. 잘했어. 결국은 그 소녀가 어떻게 보면 하드보일드 장르의 탐정이 돼서 거학과 맞닥뜨리는 뭐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네. 저는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요. 예전에 그 제니퍼 로렌스 나왔던 영화인데 윈터스본이라고. 들어는 봤는데 안 봐서. 네, 그게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이 돼가지고 어린 소녀가 그 아빠가 어떻게 실종됐는지 찾아가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지. 여기서 아빠가 살아가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식칼을 종이에 둘둘 싸가지고 그거를 양복을 싹 입고 안에다 딱 품에 안고 가거든. 그런 다음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지. 근데 제목 자체가 그 밀레니엄 시리즈에 약간 그 비슷한 제목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맞아, 또 그리고 나- 아니 또 라이터를 켠 소년가 뭐 그런 게 있을 벌통 거야. 위에 뭐 올라타는 소녀였나? 그냥 뭐 어떤 거 그래서 아니었나? 약간 그런 느낌을 일부러 아니, 자아내려고 했네. 그리고 뭐 문신을 했다 그러니까 난 액션 영화인 줄 알았어. 나도 그런 줄 알았지. 되게 잘 싸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아니 맞더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제대로 하라고. 했잖아. 됐어. 아무튼 뭐 잘했어. 그런 영화라면 나는 보고 싶어. 그러니까 되게 한국의 사회파라는 데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의 사회파 미스터리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없죠. 없는데 보면은 사실 시사 프로그램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또 오랏 달콤한 장르 소설이를 보면 단 하나의 이름도 잊히지 않게. 이 정도면 좀 사주세요. 거기 보면 한국의 사회파 미스터리 이런 게 아닐까 네,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 정도 좀 한 건 좀 사주세요. 들어와서 사주네. 에이테. 아무튼 그런 느낌이라 좀 난 관심이 많고 늘 사회 문제에 관심만 많아요. 뭐 이렇게 잘 못해서 늘 미안하긴 한데 관심을 가지려 늘 노력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데 영화 감독들은 사실 그게 흥행이 안 되는 소재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좀 흥행은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더더욱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보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TV 틀면 다 나오는 얘기니까 굳이. 개떡같이 소개했지만 찰떡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찰떡. 그거만 기억하세요. 자, 이번 주도 웹소설이네요. 네. 쥐뿔도 없는 회기라는 거고 제가 저번 어제 모바서의 천하일로라는 무협지를 소개하면서 네. 그 작가 이름이 목마라고 했었는데 똑같이 그 목마라는 작가가 쓴 요거는 뭐 이게 환타지물이에요. 예. 이 작가가 썼고 그 되게 재밌게 이게 환타지물인데도 무협이 굉장히 좀 주인공이 되는
그런 류의 이야기입니다. 쥐뿔도 없는 거라고 보니까 회귀했는데 뭐 능력이 없나? 그렇죠. 예, 보통 회기를 하면은 내가 회기했으니까 자 저희 가서 뭐 요 아이템을 먹고 여기 가서 무슨 기원을 받고 막 보통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되게 C급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되게 평범하게 살다가 죽었어. 죽고서는 어떤 이유론가 회기를 했어. 13년 전으로. 근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없어. 회기를 했는데 뭐가 좋아진 것도 없고 나한테 뭐 새로운 아이템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막 생각을 해봐도 이때 무슨 행동을 해가지고 이걸 하면 세지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없는 거야. 한마디로 쥐뿔도 없는 회기고 이 주인공은 심지어 어떤 능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낮아요. 능력치가 낮아가지고 무협지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주인공이 검을 쓴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만병지왕이라서 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실전에서 생각하면은 항상 창이 제일 강력하다고 그러죠. 당연하죠. 긴 리치를 가지고 있고 상대가 아무리 저기서 검지를 해도 밖에서 찌르면 되는 거잖아. 일본 전국 시대 때 농민들이잖아 다. 농민을 갑자기 전장에 데려왔기 때문에 창을 쥐어주니까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하잖아. 일단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사람이 죽는 거. 내가 찌른다는 행위 자체가 그런데 창은 그런 것도 없어. 좀 기니까. 그리고 길어. 그래서 대충 되면 돼. 그래서 그게 제일 효율적이었다고 하지. 실제 그런 것도 있고 정말로 무기로서도 처음에 배울 때도 창이 제일 배우기 쉽고 제일 강력하다라는 게 실제의 얘기고요. 그래서 그래요? 얘가 봉술 되게 막 봉술? 그거 맞아도 안 죽잖아. 아니 어쨌든 봉을 다루듯이 창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 완전 초보 입장에서 각자의 무기를 지불하고 했을 때 창이라는 걸 짚고 그 저 뒤에서 찌르면은 나는 총 냉병기로 하겠습니다. 냉병기. 총알이 없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되게 불쌍하게 창을 써. 왜냐면 자기가 재능이 너무 없는 걸 알아가지고 나는 검 같은 걸 써봤자 잘 못 될 걸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익히기 쉬운 창소를 쓰는 주인공인데 와 내가 무협지에서 창을 쓰는 주인공을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하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은 무기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되게 재능이 없는 주인공이 딱 등장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도 내가 회기는 했지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게 자기가 회기하고 얼마 안 되는 시점에 그 회기하기 전에는 그 세계를 거의 호령했던 그런 무협의 인물이 하나가 이게 이 세계예요. 이쪽 세계로 떨어져. 그게 무협지로 치면은 그 소천마라고 해가지고 그 천마의 딸인 거야. 딸이 여기를 회기해가지고 근데 얘는 엄청난 재능덩어리고 어려서부터도 뭐 영양인 이런 걸 다 먹었으니까 이 세계에 13살인가에 왔는데도 이 세계를 다 완전 휘어잡아버렸어 전생에. 아니, 근데 영약은 육체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와도 다 적용이 되나 봐요. 적용이 되죠. 되죠. 네. 그런가? 그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주인공은 능력을 하나도 안 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센 사람을 붙여주는 거네요. 붙여준 건 아니야. 붙여준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키워주겠지 뭐. 걔가 왔다는 건 기억하는데 그렇다고 얘한테 가서 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뭐 얻겠다는 생각은 아니고 그 소천마가 여자애야. 여자애인데 얘가 이 세계로 왔을 때 옛날에 자기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거든. 나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세계에 떨어진 시점은 아니까 와서 그냥 구경을 하고 있었어. 뭐 대단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 주인공이 구경하고 있는 걸 안 거야.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너는 왜 나를 보고 있었냐 이 세계에서. 그러면서 서로 하는데 이제 지금은 얘가 회귀를 했으니까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14살, 10살인가? 거의 똑같아. 그래가지고 둘이 좀 친해져가지고 그러면 이 소천마라는 애가 그럼 내 무공을 좀 가르쳐주겠다고 가르쳐주려는데 얘가 재능이 너무 떨어져서 가르쳐주고 싶어도 배우지를 못해. 한 대 맞고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수학 못하는 애한테 내가 대단한 수학 공식이 있어 가르쳐줄게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도 모르는 막 근해 공식 가르쳐주고 막 그런 거구만.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뭐 억지로라도 무공을 되게 쉽게 막 바꿔주고 그럼에도 주긴 줬지만 이 주인공은 그걸 받았어. 어떡하지? 근데 이거를 이해할 자신은 없는 거야. 하지만 그 소천마라는 애랑 자기가 친구가 됐고 우리 나중에 10년 후에 한번 다시 보자.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그럼 나는 저 여자의 뒤를 따라가야겠다. 어떻게든 무로써 좀 비슷한 위치에 올라가야겠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개고생을 하는데 재능이 없으니까 정말 몸과 정신을 갈아 넣는 그런 고생을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 고생하는 게 재미 포인트인 거예요? 재미라기보다는 되게 독특하죠. 이런 식으로 강해진다는 게. 강해지는 거죠? 강해는 져. 강해는 져. 재능 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되게
잘 이해를 해가지고 푸는 애들이 있고 좀 안 되면은 나오는 거의 수학 문제를 다 외워버려가지고 이 유형이면 이렇게 풀 수 있는 애도 있는 거잖아. 후자에 가까운 거지 얘는. 나도 대충 유형 대충 파악해서 맞췄던 것 같기도 하고 원리는 몰라도 원리는 몰라. 거의 노가다를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금제를 받는 산에 가서 그 훈련을 하는 동안에 시각을 없앨 거고 뭐 청각을 없앨 거고 이런 식으로 나를 궁지에 오라 이러면서 수련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어떤 시간과 정신의 방은 아니고 정신만 훈련을 할 수 있는 데를 있는 거야. 몸은 똑같이 이 육체에 있고. 그럼 거기서 남들은 뭐 몇 년 훈련하는데 얘는 100년 훈련하고 그 다음에 200년 훈련하고 400년 훈련하고 그래도 남들이 10년 20년 하는 거를 따라갈까 말까인 거야. 늙어 죽지 않나 그렇게? 아니 정신만 훈련하는 거지. 정신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쳤다가 다시 정신이 회복갔다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지만 여전히 되게 세지진 못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세지는 게 그런 재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법사가 만든 되게 잘못된 아티팩트 같은 건데 뭐 또 심장 같은 거를 먹어요. 그럼 다른 애 심장을 먹어가지고 자기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런 식의 심장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거의 반요괴가 돼가지고 요괴의 힘을 내 몸에 받아들여가지고 세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세계에 그럼 나는 왜 흘러왔는가? 이 많은 사람들은 왜 이런 이 세계로 지금 워프를 당해가지고 이런 생산들이 일어나고 있나를 밝혀가는 겁니다. 밝혀간다고? 원래 대부분의 이게 이 세계물들이 대부분 아닌 거죠. 반반인 것 같은데 그냥 이 세계에 왔으면은 원리는 모르겠다. 그러고 나는 살고 왜냐면 어떤 것들은 그럼 우리를 이곳으로 모은 애들은 누군가 이 위에 있는 애들은 누군가 흑막이 누군가를 찾아가는 그런 것도 있죠. 보통은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요즘 안 돌아가는구나.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헐리우드 영화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다가 뭐 좌절되는 것도 있고 뭐 혹성 탈출 같은 게 그런 거겠죠. 뭐 그런거나 돌아가거나 뭐 이런 건데 요즘에는 이 세계로 가는 순간 그 세계가 진짜 현실이 된다는 식으로 못 박지 않으면은 몰입하지 못한다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결론을 내거나 그런 결론을 내기에 나아가지 않더라고 아예. 그것도 좀 독특한 점인 것 같아요. 웹소설만의. 보기 드물었던 열등감으로서 주인공이 커나가는 그런 류의 소설이었습니다. 열등감으로 크는 거는 많지 않나요? 다른 쪽에서는? 근데 이제 웹소설에서는 안 그래요. 웹소설은 하긴 그렇고, 그렇네. 열등감은 있지만 나중에는 그 열등감을 극복해서 얘가 되게 뭐 계속 재능이란 얘기를 하는데 재능을 꽃피우고 되게 대단한 사람이 된다면 얘는 계속 열등감을 갖고 남들보다 훨씬 효율 안 좋은 노력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인간을 벗어난 길을 가면서 강해지는 그런 류가 되는 거죠. 하나 더 할까? 자, 영화 터스크인데 얘 터스크가 아마 엄니 뭐 이런 걸 거야. 근데 저 예전에 이거 출비나 어딨나 그 나와가지고 내용은 많이 알았는데 어디서 뜬 게 없어가지고 안 보고 있다가 읽고 있었는데 왓챠에 떴더라고요. 터스크. 내용이 뭐냐면은 주인공이 저스틴 롱이 팟캐스트 하는 애야. 근데 어떤 소재냐면은 사람들 되게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뭐 이런 거 가서 또 인터뷰 따고 이래가지고 미국 살던 애인데 캐나다까지 가서 막 이렇게 칼질하다가 자기 다리 써내 있었어. 말이 안 되지. 실제로 있었다고요? 아니 그 영화에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걔를 인터뷰한다고 갔는데 걔가 죽었어. 자살해버렸어. 창피하고 뭐 이런 게 있었겠지. 그래서 아이씨 망했네 이러고 있다가 술집에서 어떤 공고를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고 해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갑자기 기절합니다. 왜요? 약을 탔지. 아.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다리가 없네. 자, 공포 영화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일어나니까 팔을 붙여놨네. 뭐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있었어. 이 사람 얘기를 들으면 막 되게 재미있어. 그러니까 그걸 들으러 온 거고 얘는 그걸 녹음을 따고 있는 거잖아.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표류를 하다가 낙오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그 바다사자라고 하지. 바다코끼리. 얘네가 있는데 가게 된 거야. 근데 그 자기가 뭐 육지 상륙을 하자마자 얘네가 자기를 품더라는 거야. 그 기억에 남아서 이 사람을 바다코끼리와 하는 얘기예요. 뭔 얘기야? 수술을 해서. 그래서 갑자기 엄니를 박아 넣고 일어날 때마다 몸이 바뀌는 거지. 말도 못, 혀도 잘라버렸겠죠. 그래서 발도 없어져.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사람이 바다코끼리가 된다. 뭐 그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만들어. 그러니까 다리를 일단 잘라고 이걸 붙여서 팔이 없고 이렇게 퍼덕퍼덕 거리게 지느러미처럼 만들고 엄니를 붙이고 수염을 달고 바다코끼리 있는데 가서 살면 되지 왜 있는 사람을. 그래서 나중에는 그
추억을 상기한답시고 이제 서로 막 결투를 벌인다. 그때 그랬다. 그러고 놀았다고. 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게 되게 우스꽝스러우면서 되게 슬프고 무섭잖아. 네. 그 희한한 공포인데 이걸 왜 봤냐면 사실 케빈 스미스 감독이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포래. 공포 쪽은 아니고 원래는 독립 영화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지금까지 이제 찍는 영화들이 다 그래.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결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라는 건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낯선 장소로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 거라는 생각을 늘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갔을 때 내 몸이 변형이 온다라고 강제적으로 왔을 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몸이 된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이제 마치 어떻게 보면 인간공포처럼 보이기도 하지. 남의 어떤 치부 가지고 그렇게 막 놀리면서 그런 코미디 팟캐스트를 해온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런 게 새삼 느끼는 공포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좀 해봐가지고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몇 년 된 영화긴 한데 어쨌든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다는 느낌이 좀 들어. 그동안 볼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 OTT에는 처음인 것 같아. 그 예전에 그냥 정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자 같은 경우 다리 자른 다음에 그 앵벌이 같은 거 시키는 그런 느낌도 살짝 나네요. 근데 그게 너무 극단적이고 약간의 희화된 느낌도 없지 않고 그 중간중간 이제 거기 빌리 조엘 오스먼트가 나와요. I see dead people 그 소년이 이제 다 커가지고 완전 뚱뚱해졌잖아. 봤잖아 더 보이즈에 나오잖아요. 그 놈이 이제 뭐 추적하다가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좀 코믹한 듯한데 그게 더 섬뜩한 느낌이 있는 거지. 섬뜩한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사실은 발목이 그게 출비에서 나왔어. 근데 그걸 알고 봤는데도 역시 그 느낌이 가시지 않을 정도로. 근데 단순히 그냥 자극적이다라는 선에서 그칠 수 없게 되게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보고 싶고 내가 소개 안 하면은 출비 그때 본 사람들 아니면은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케빈 스미스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볼만한 그런 작품이라 언급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제 먹었어 31번째 편은 넷플릭스 영화 스파이더 헤드 8건의 완벽한 살인 소설 단지 무음의 하나요 불도저의 탄소녀 쥐뿔도 없는 회기 그리고 영화 터스크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네. 텀블벅 고고고. 이미 뭐 끝났어 우리. 뭔 소리야? 끝났어요. 앞에 생략된 게 뭔지. 엔드야 뭐야. 엔드가 되도록.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저원돌파 에이프렛.